짐을 싸는 손이 멈췄습니다. 캐리어 속 옷가지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수지는 그 물방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자신도 몰랐어요. 17년.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17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이 낡은 캐리어 안에 쑤셔 넣어지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화장품 파우치, 속옷 몇 벌, 서랍 안에 넣어뒀던 통장.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울 만큼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진아, 박민호 씨. 수진이 그때서야 돌아섰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지쳤어요. 진짜로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축 처져 앉아 있었어요. 양복은 어제부터 입은 채였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열흘 전이었어요. 박민호 건설자재. 10년을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32명이었어요.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고 경기도에 창고가 2곳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30대 내내 뼈를 갈아 만든 회사였어요. 그게 무너졌습니다. 대형 건설사 납품 계약이 깨지면서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믿었던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밀렸고 직원 월급도 2달을 못 줬어요. 집을 담보로 잡힌 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2달 후면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수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법원 우편물이 집에 날아왔어요. 수진은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6번째에야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그날 밤 2사람은 싸웠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만큼 크게 싸웠어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고 민호는 벽을 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각방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수진이 캐리어를 꺼낸 겁니다. 수진아, 제발.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회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요? 2015년에도 그랬어요. 그때 처음 자금난 왔을 때요. 기회 한 번만 달라고. 2018년에도요. 직원들 월급 못 줬을 때도 그 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기회. 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요.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제 적금을 깼어요. 작년에요. 말 안 했죠. 준혁이 수련회 비용도 제 카드로 냈어요. 민호 씨 회사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사고 어디도 안 가고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수진아.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이미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진짜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정숙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올해 73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굽은 허리, 흰머리가 반쯤 섞인 짧은 단발. 아침부터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도 방에만 있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싸울 때면 정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그쪽을 봤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캐리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항상 저랬어요. 뭔가 말하는 것 같으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 17년 동안 그 사람과 한 집에 살면서 수진이 느낀 건 그거였어요. 벽 같은 사람. 결혼 초에는 달라지길 기대했습니다. 2007년 수진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정숙은 지금 이 아파트가 아니라 성북구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민호와 단둘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민호 아버지는 민호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첫날부터 어색했습니다. 수진이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딱 그뿐이었습니다. 웃음도 환영의 말도 없었어요. 수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첫 달이 지났어요. 정숙은 수진에게 살갑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어요. 밥상머리에서 말이 없었을 뿐이지요. 수진이 뭔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했고 말을 걸면 네 아니오로만 답했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 최명자는 그 말을 듣고 혀를 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가지 말라고 했잖아. 수진은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잘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정숙한테 섭섭한 말을 들었어요. 정확히는 섭섭한 것인지 무심한 것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자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였어요. 정성껏 끓였습니다. 정숙이 한술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짜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죄송해요. 다음엔 싱겁게 할게요라고 했지만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였어요. 수진이 새 옷을 사오면 정숙은 사치스럽네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친구를 집에 데려오면 정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명절에 수진이 음식을 준비하면 정숙은 곁에서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시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민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원래 표현을 안 하셔. 나한테도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지는 걱정됐어요. 아니, 걱정이라기보다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이방인 같은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서연이가 태어난 건 결혼 이듬해였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정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달라졌어요.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으며 작게 웃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 이분도 감정이 있구나. 그래도 수진한테는 여전히 그랬습니다. 산후조리를 집에서 했는데 정숙이 밥은 차려줬어요.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젖이 잘 나와 같은 말은 없었어요. 밥상을 놓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그 밥상을 앞에 두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기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햇살이 괜히 눈물을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크고
수지는 이 집에 적응했어요. 아니, 적응이라기보다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것을 그냥 각자 사는 거라고,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러다 2017년에 정숙이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양쪽 무릎을 다 갈아야 했어요. 민호가 수술비를 댔고 수진이 병원에 드나들었습니다. 간병인을 두긴 했지만 중요한 일은 수진이 챙겼어요.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정숙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 미음을 들고 왔습니다. 정성껏 쏘아온 거였어요. 정숙이 숟가락을 들다가 말았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오래 봤어요. 고마워. 처음이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말이었어요.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했지만 병원 복도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시어머니였어요. 말 없고 표현 없는. 수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체념한 채로. 그리고 지금 수지는 캐리어를 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누런빛이 도는 오래된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두른 흔적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딘가에 넣어뒀다가 꺼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수진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이게 뭐예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가늘게, 미세하게. 수지는 그 손의 떨림을 봤습니다. 관절이 부어 있는 손이었어요. 무릎 수술 이후 손도 관절염이 왔다고 했던 그 손. 수진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봉투 앞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흘려 쓴 글씨였습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이 힘겹게 쓴 것 같았어요. 최수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 민호를 봤어요. 민호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처음 나온 건 통장이었어요. 1개, 2개, 3개. 꺼내다 보니 모두 7개였습니다. 은행이 다 달랐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하나은행. 오래된 통장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 것도 있었어요. 모두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이 떨리는 채로 첫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예금주 최수진. 잔액 230만 원.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예금주 최수진. 잔액 315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펼쳤습니다. 18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220만 원. 합치면 1645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통장이 흘러내릴 뻔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도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정숙이 소파 옆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릎이 아픈 사람처럼요. 앉고 나서 한참 무릎 위를 봤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돌 때부터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100일 됐을 때 민호 아버지 제삿날에 친척들이 왔잖아. 그때 돈을 좀 받았어. 봉투로. 그걸 그냥 갖다 넣었어. 수진이 이름으로. 수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넣고, 또 기회가 생기면 넣고, 그렇게 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감정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호 회사 어렵다는 거 나도 알았어. 2015년에 처음 힘들다고 할 때부터 수진이가 적금 깬 것도 알아.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지? 통장 사이에 끼워놨던 영수증이 바뀐 거 봤어. 그때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오래 살았어. 가난도 많이 받고 어려운 것도 많이 봤어. 그래서 알아. 이렇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안 일어서진다는 거. 그리고 여자들이 그럴 때 제일 먼저 나가야 하는 게 뭔지도 알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모아뒀어. 수진이 이름으로. 민호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요. 털썩 소리가 났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숙이 또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봉투 안에 더 있어. 봐봐.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들었어요. 통장들 밑에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각각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2010년 3월, 2013년 10월, 2016년 봄, 2019년 겨울, 2022년 여름. 수진의 결혼기념일 날짜가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매 결혼기념일마다 쓴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가장 오래된 것부터 펼쳤어요. 2008년 5월 14일.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손이 불편하기 전에 글씨였는지 지금보다는 반듯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는 사람의 글씨 같기도 했습니다. 줄이 곧지 않았어요. 수진아.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수진이 소리내어 읽지 못했어요.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가 서연이를 안고 창가에 서 있는 걸 봤어.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서 아기한테 뭔가 속삭이고 있더라. 나는 부엌에서 그걸 보면서 한참을 있었어. 말 걸기가 어색해서 그냥 봤어. 나는 왜 이렇게 말 거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미안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냥 이렇게라도 써야 될 것 같아서.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10년 3월 편지를 폈어요. 수진아. 오늘 내가 감기 걸려서 누워 있었잖아. 민호는 출장 가서 없었고 내가 죽을 쑤어서 갖다 놨는데 먹었는지 모르겠네. 말하기 어색해서 그냥 문 앞에 두고 왔어. 내가 일어나는 소리 들리길래 먹었나 싶었는데 약도 사왔어. 부엌 선반에 올려뒀어. 봤을지 모르겠네. 수진이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감기로 사흘 누워 있었어요. 민호는 없었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문 앞에 죽그릇이 있었어요. 수지는 그게 민호가 누군가한테 시킨 건지 알았어요. 아니면 배달이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부엌 선반에 약이 있었지만 전에 사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숙이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였어요. 2013년 편지. 수진아. 준혁이 돌이 지났네. 두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나는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성격이 이래서 손 내밀기가 어렵고 말 건네기가 어렵고 옛날에도 그랬어. 민호 아버지한테도 그랬고 민호한테도 그랬어. 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평생 안 됐어. 그런데 수진이 너는 잘해.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이 집에서도 잘 버티고 있어. 나는 그거 다 보고 있어. 수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닦았지만 이미 글씨가 번졌어요. 2016년 봄 편지. 수진아.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
민호한테 들었어. 너 많이 힘들겠다. 아이들 아직 어리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파. 내가 돈이 있으면 줄 텐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있는 것밖에 못해. 그게 내 방식이야. 표현이 안 되는 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진아, 너 혼자 짊어지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쓰여. 이 편지도 결국 못 줄 것 같아. 못 줄 것 같아. 수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붙이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봉투 안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보내지 못한 마음들이 봉투 안에 쌓인 거였어요. 2019년 겨울 편지. 수진아,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미움 들고 왔잖아. 나는 그때 고맙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기 어려웠는지 몰라. 평생 그 말을 못하고 살아왔어. 근데 그때는 나왔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미움 식지 말라고 부채질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창문 밖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더니. 수진아, 그 미움 맛있었어. 수진이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17년 동안 이 사람이 미웠어요.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붙이지도 못하면서요. 2022년 여름 편지. 수진아, 서연이 대학 붙었다고 하더라. 내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공들였는지 나는 알아. 과외비 아끼려고 내가 직접 영어 가르치는 거 봤어. 밤에 아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봤어. 민호는 몰라도 나는 봤어. 수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어요. 무릎이 꺾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였습니다. 손에서 편지들이 흩어졌어요. 어머니, 부르는 목소리가 깨져 있었어요. 목이 막혀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그 모습을 봤어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무릎이 아픈지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앉아서 무릎에 올렸던 손을 수진 쪽으로 뻗었어요. 수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관절이 부어있는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어요. 손마디마다 시간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수진의 손 위에 얹혔어요. 우지 마라. 정숙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돈, 이제 내 거야. 내가 수진이 이름으로 모아둔 거니까. 서연이 학비 써도 되고 뭐든 써도 돼. 민호 준 거 아니야. 수진이 거야. 민호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걸 언제부터? 17년 됐어. 정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진이한테 잘하지 못했어. 그거 알아. 표현을 못해서, 성격이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한 거 몰랐던 게 아니야. 다 봤어. 다 알고 있었어. 정숙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네. 미안해. 세 글자였습니다. 그 세 글자 안에 17년이 들어 있었어요. 짧았지만 짧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나가지 마라. 정숙이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후회해. 나처럼. 나는 평생 말 못하고 살았어.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 내가 민호 아버지한테도 그랬어. 죽기 전에 손 한번 잡아줬으면 됐는데. 고맙다고 한마디 했으면 됐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나는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러지 마라, 수진아. 내가 나처럼 그러지 마라. 수진이 무릎 꿇은 채로 정숙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민호가 바닥에서 일어섰어요.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수진 옆에, 수진아. 수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어요. 자존심 센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집도 돈도 다. 미안해.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노란 빛이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문 뒤에서 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 뒤로 준혁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형광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아직 어린 얼굴이었어요. 수진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다들 왜 거기 서 있어?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는 거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요. 아니야. 눈물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먼지 들어갔어. 할머니도 먼지 들어갔어요? 정숙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무릎이 아프다는 걸 아니까 살살 앉았어요. 할머니, 왜? 저도 할머니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이가 손을 모았습니다. 작년에 할머니 핸드폰 고장 났을 때요. 제가 고쳐준다고 했다가 더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때 제가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미안했는데 말 못했어요. 정숙이 잠깐 그 애를 봤어요. 그리고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좀 속상했어. 서연이가 웃으면서 울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준혁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와서는 아버지 옆에 서더니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민호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빠가 많이 힘들었어요? 민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학교 애들이 그러는데요. 힘들 때 표현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진대요. 민호가 아들의 머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 식구가 한 공간에 있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빈 것 같았던 이 집이 이 순간만큼은 꽉 찬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 5 식구가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별게 없었습니다. 정숙이 끓인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2개,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다들 말없이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준혁이가 말했어요.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짜지 않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서로를 봤어요. 안 짜. 정숙이 말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잘 됐다.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17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진이 설거지를 했어요.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옆을 봤습니다. 어머니, 무릎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 있으면 힘드실 텐데. 잠깐이면 돼.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정숙이 말했어요.
나는 된장찌개에 감자 넣는 게 좋더라. 수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요. 그래? 네. 저 친정엄마가 감자 넣어줬어요. 나도 시어머니한테 배웠어. 감자 넣으면 국물이 달아진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맛이 있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17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그런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그냥 사람 사이의 이야기요. 설거지가 끝나고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캐리어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수진은 그 앞에 서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풀기 위해서요. 민호가 방 밖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들어와요. 수진이 말했어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진아.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캐리어를 세워뒀어요. 그리고 민호를 봤습니다. 시작이요? 응. 나 뭔가 해보려고. 규모 줄여서 다시 해볼게. 아니면 아예 다른 거라도. 포기하지 않을게. 수진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응. 저 한 가지만요. 뭐든지. 앞으로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요. 어려울 때 말해요. 저도 같이 생각할게요.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방에 있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정숙이 건넨 그 낡은 봉투. 통장들을 다시 확인하고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맨 안쪽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수진이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작은 봉투였어요.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된 것 같았어요. 앞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거든 열어봐라. 살아있을 때는 열지 마라. 수진이 그 글씨를 한참 봤습니다. 정숙이 살아있었어요. 73이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들고 일어섰어요. 정숙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응. 들어가도 돼요? 잠깐 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어요. 수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봉투 안에 있었어요. 정숙이 봉투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열지 말라고 써 있었는데요.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살아계세요. 건강하게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 받을 때 아니에요. 정숙이 잠깐 수진을 봤습니다. 도로 가져가요. 수진이 정숙의 손에 봉투를 얹어줬어요. 오래 살아야 해요, 어머니. 서연이 대학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준혁이 군대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저도요. 저한테도 어머니 더 있어야 해요. 정숙이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래.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내일 된장찌개 같이 끓여요. 저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감자 넣는 거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딱 한 번. 하지만 그 한 번이 어느 때보다 깊은 대답 같았습니다. 수진이 방을 나왔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서연이 노랫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부엌에서 민호가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집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2달 후면 나가야 하는 집이었어요. 법원 우편물이 아직 서랍에 있었습니다. 돈 걱정도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았습니다. 아주 작은 괜찮음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음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늦게 정숙이 자기 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로 받은 봉투를요. 들여다봤어요. 자신이 쓴 봉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써둔 것이었어요. 그때는 가슴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때 쓴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그 봉투를 서랍 깊은 곳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야겠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정숙이 된장을 꺼냈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응? 뭐부터 해요? 정숙이 도마 위에 감자를 올렸어요. 감자 먼저 썰어. 이만큼씩? 이만큼요? 응. 너무 크면 안 익어. 너무 작으면 풀어져. 수진이 칼을 들었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섰어요. 밖에서 아이들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자 썰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마 위에서 칼소리가 났습니다. 된장 풀리는 냄새가 났어요.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2사람이 선이 좁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감자를 썰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두부는 언제 넣어요? 맨 나중에. 두부 먼저 넣으면 다 부서져. 아, 그것도 몰랐어? 네. 오래 살면서 몰랐네.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숙도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 아침 5 식구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감자가 들어간 밥이었어요. 반찬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다들 2그릇씩 먹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오늘 된장찌개 더 맛있다. 왜 더 맛있어? 서연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더 맛있어. 정숙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더 줄까? 네. 준혁이 그릇을 내밀었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 그릇에 된장찌개를 떠주는 모습.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하지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아침이 17년 동안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였어요. 그 아침들을 수진이 너무 당연하게 지나쳐왔나 했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게 버텨왔나?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침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민호가 수진 옆에서 밥을 먹다가 수진 그릇에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살을 발라줬어요. 말없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눈을 피했어요. 얼굴이 살짝 빨개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민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봤어요. 아, 뭐야, 진짜. 아침부터 시끄러워라. 수진이 딸 이마를 살짝 밀었어요. 서연이 낄낄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어요. 수진은 그 아침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더 있을 거였어요. 집도 빼야 하고 돈 문제도 풀어야 하고 민호의 새 출발도 아직 막막했어요.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식탁, 이 5사람, 이것만큼은 잃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이틀 후였습니다. 수진이 정숙의 방 앞을 지나는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 됐어. 내가 줬어. 응. 수진이가 잘 받아줬어. 낮은 목소리였어요. 내가 너무 늦게 준 건지 모르겠다. 진작 줬어야 하는데. 수진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다행이지 뭐. 응, 그래. 통화 끝나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그냥 지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응, 지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민호 아버지. 수진이 굳었습니다. 네. 방 안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어요. 민호 아버지 기일이 다음 주야. 매년 이맘때 혼자 말해. 그렇게 하면 좀 가벼워져서. 수진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숙이 멀리 창문을 봤습니다. 그이한테도 말 못하고 보냈어. 평생.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 수진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도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이 집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버팀목이었어요. 표현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 집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정숙이 잠깐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나도. 수진이 고마워. 짧은 말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17년 만에 서로의 마음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돌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오는데 서랍장 위에 액자가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는데 정숙이 최근에 꺼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없었어요. 사진 속에 5사람이 있었어요. 민호, 수진, 어린 서연, 갓난쟁이 준혁이, 그리고 그 시절의 정숙. 정숙이 그 사진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요. 카메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수진은 그 웃음을 오래 봤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었어요.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호가 작은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규모를 크게 줄여서 혼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랜 거래처 중 여전히 연락이 되는 곳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도 나갔어요. 취직을 했습니다. 오래전 다니다가 그만뒀던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 있어야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요. 조그만 학원 행정 일이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졌습니다. 집은 빼야 했어요. 2달이 지나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작고 지금보다 낡은 집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이삿날 다들 일손을 거들었어요. 서연이와 준혁이가 상자를 날랐어요. 민호가 큰 짐을 옮겼어요. 수진이 부엌 짐을 쌌습니다. 정숙이 자기 방 짐을 싸고 있었어요. 수진이 도우러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방에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이불, 작은 화장대,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 이 상자는요? 그거 조심히 다뤄. 뭐가 들었어요? 정숙이 잠깐 주저했습니다. 민호 아버지 물건. 수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것들의 무게가 있었어요. 그 상자를 트럭에 실으면서 수진은 생각했어요. 이 상자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말 못한 마음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편지들이 있을까? 언젠가 어머니가 허락하면 같이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이 3개였어요. 정숙이 하나, 부부가 하나, 아이들이 하나. 거실도 좁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늑했습니다. 짐을 풀고 다들 지쳐서 바닥에 앉았을 때 정숙이 부엌에 들어갔어요. 얼마 후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됐어. 거기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됐다니까. 수진이 웃었어요. 그리고 부엌 입구에 기대어 서서 정숙을 봤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어요. 조금 낡았어요. 하지만 그 부엌에서 정숙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넣으면서요. 조금 있으면 새 집에서의 첫밥을 먹을 거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따뜻해졌어요. 민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괜찮아질게. 기다려줘. 수진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쳤어요. 나도 같이 괜찮아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소리를 내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어요. 새 집이었습니다. 낡고 작지만 새 집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정숙이 국자를 들고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네. 내일은 내가 끓여봐. 오늘 내가 하는 거 잘 봐뒀다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감자 크기 잘 봐. 이만큼이야. 이만큼요. 응. 그래야 딱 맞아. 알겠어요. 정숙이 다시 찌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오래된 냄비에서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창문으로 새 동네의 저녁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 낯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엌은 이미 낯설지 않았어요. 새집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들 지쳐서 일찍 잠들었어요. 짐을 다 풀지도 못했습니다. 상자들이 거실 한켠에 쌓여 있었어요. 내일 마저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내내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혼자 다 나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진이 힘든 것 들려 할 때는 슬쩍 와서 가져갔어요. 그것도 말없이요. 수진은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이전 아파트보다 낮았습니다. 벽지도 달랐어요. 어딘가에서 밤새 차 소리가 났어요. 이전 동네보다 큰 도로가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오던 것, 정숙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던 것, 서연이가 울면서 짐을 싸던 것, 준혁이가 새 집이 더 재밌겠다 하며 애써 밝게 말하던 것, 그리고 저녁에 정숙이 끓인 된장찌개. 수진이 눈을 떴어요. 그 찌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이전과 같은 재료였는데 달랐어요. 처음으로 같이 서서 보면서 끓인 찌개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모르겠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민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거실에 나오니 상자들이 어둠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가로등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서 희미하게 밝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작게 났어요. 어머니, 수진이 불렀어요. 정숙이 멈췄습니다. 잠 안 와요? 응. 늙으면 새벽에 눈이 떠져.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 생각이었는지 잠깐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잔 하나를 더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여기요. 정숙이 받아서 마셨어요. 두 사람이 부엌에 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밤이라 더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말했어요. 이 집 괜찮네.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작지만 아늑해.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 처음 살던 집도 이것보다 작았어. 민호 아버지랑 수진이 귀를 세웠어요. 정숙이 창문 쪽을 봤습니다. 봉천동이었어. 판자집 있던 곳. 방이 하나였고 부엌이 좁아서 둘이 서면 꽉 찰 정도였어. 민호 아버지가 목수일을 했거든. 그 돈으로 새를 살았어. 수진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행복했어요? 그때 정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가난한데 행복한 게 그때밖에 없더라고. 나중에 좀 살게 되니까 오히려 각자 바빠지고 말이 없어지고. 수진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민호 아버지도 표현을 안 했어요? 더 했지. 나는 말이라도 하지. 그 사람은 평생 말을 안 했어. 죽기 전에도 그냥 손을 잡았어. 손을.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는 그때도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왔어. 그냥 손만 잡았어. 그게 전부야. 수진이 잠깐 정숙을 봤습니다. 옆에서 보는 정숙의 얼굴에 가로등 빛이 걸렸어요. 주름이 많았지만 그 주름 속에 오래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 집이 작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전 집은 너무 컸어요. 각자 방에 있으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여기는 작으니까 부딪히겠죠. 자꾸 마주치겠죠. 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빈 잔을 싱크대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자야지. 내일 짐 풀어야 하니까. 네, 어머니. 정숙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도 물잔을 씻어 엎어뒀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가려다 멈췄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새 동네였어요. 낯선 골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아이들 방을 정리하고. 좁은 집이라 동선이 자꾸 겹쳤어요. 민호랑 수진이 상자를 옮기다가 부딪히고 정숙이 부엌 정리하다가 서연이랑 엉켰습니다. 준혁이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부터 펴겠다며 꼼짝도 안 했어요. 박준혁 나와.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상자 옮겨야 하잖아. 나 허리 아파. 허리는 무슨 허리야. 15이. 허리도 아플 수 있잖아. 수진이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민호가 옆에서 큰 상자를 들다가 수진을 봤어요. 왜 웃어? 저 남매 싸우는 거 들었어요.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민호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이었어요. 열흘 넘게 민호의 웃음을 못 봤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상자 하나를 들었어요. 이거 어디 둬요? 안방. 책 들어있는 거야. 무겁겠다. 내가 할게. 됐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수진이 상자를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왔어요. 방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수진이 허리를 폈어요. 민호가 그 옆에 다른 상자를 뒀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두 사람이 움직이니 빽빽했습니다. 수진아. 응.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수진이 민호를 봤어요. 왜요?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둘이. 오랜만에. 수진이 잠깐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눈을 피했어요. 쑥스러운 게 표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볼게. 알겠어요. 수진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멈췄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콩닥거렸습니다. 이게 뭔지 잠깐 생각했어요. 설레는 거였습니다. 17년 된 부부한테도 설렘이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새 집 근처에 오래된 순댓국집이 있었어요. 허름했지만 불이 켜진 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기 어때요? 좋아. 들어가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좁은 테이블이었어요. 둘이 마주 앉으니 무릎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순댓국 2그릇을 시켰어요. 밥이 나오기 전에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둘이 있는 시간이라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있는 침묵이었어요.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웠거든.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죠. 그때 어머니가 새벽에 청소일 나가고 낮에 식당 일하고 저녁에 파출부 일하고 그렇게 나 먹이셨어. 민호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가 나한테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하셨어.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냥 엄마니까 하는 거라고. 어릴 때는 몰랐어. 수진이 조용히 들었어요. 나중에 어른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표현 안 하시는 게, 표현을 못 하시는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이더라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닫아오신 거야.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도 그 영향을 받은 거지. 어렵다는 말 못하고, 도와달라는 말 못하고, 혼자 다 해결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못 고쳤어. 그게 더 나쁘지. 수진이 순댓국을 한술 먹었어요. 저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알면서 못 고친 거 있어요. 민호 씨한테 화가 많이 쌓였는데 말 안 하고 혼자 삭힌 거.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린 거. 그거 저도 잘못한 거잖아요. 수진아, 우리 둘 다 그런 거예요. 비슷해요. 민호가 그 말을 한참 되씹는 것 같았습니다. 비슷하다고? 네. 말 못하는 거. 혼자 짊어지는 거. 그러네. 두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웃음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민호가 수진 옆에 서서 걸었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걷다가 민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호가 앞을 보며 걸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수진도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새 동네의 밤이었습니다. 아직 낯설었어요. 하지만 낯선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학원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작은 영어 학원이었어요. 아이들 15명 정도 되는 동네 학원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40대 초반 여자였는데 수진이 오전 시간만 일하는 조건으로 행정일과 간단한 수업 보조를 맡았어요.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쉬었으니까요. 서연이 태어나고부터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거의 20년이 됐어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바뀌어 있었고 처음 보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천천히 익히시면 돼요. 급한 거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살짝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래 쉬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원장 선생님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아드님이랑 따님 지금 몇 학년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한 달쯤 됐어요. 적응되실 거예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낯설었는데 이제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됐어요. 수진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냄새가 났어요. 정숙이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왔어. 뭐 끓이세요? 감자탕. 수진이 들여다봤어요. 뚝배기에 뼈가 잠겨 있었습니다. 냄새가 구수했어요. 언제 사오셨어요? 오전에. 정육점이 두 블록 앞에 있더라고. 걸어가셨어요? 무릎은요? 괜찮아. 천천히 갔어. 수진이 앞치마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됐어. 거의 다 됐어. 그래도요. 진짜 됐다니까.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수진이 웃으면서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달라졌나? 아니면 내가 달라진 건가?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내가 못 봤던 건가?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다는 건 분명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학원 어때요? 좋아. 재미있어. 진짜요?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왜 이상해? 엄마가 일한다는 게 좀 낯설어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너도 이제 엄마 직장인인 거야. 어때? 멋있어요. 서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일하는 거. 수진이 딸을 봤어요. 서연이가 씩 웃었습니다. 정숙이 감자탕을 떠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뭐가 있는지. 민호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집 근처에 공유 오피스가 있었어요. 한 자리 빌리는 것이었지만 민호한테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 중 두 곳이 연락이 됐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물건을 다시 받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시작이었어요. 직원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전화도 배송 확인도 혼자 했어요. 이전에는 직원 30명이 하던 일을 혼자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당연히요. 하지만 이상하게 비참하지는 않았어요. 이전에 회사가 잘 될 때도 늘 불안했었거든요. 더 커야 한다는 불안,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 지금은 그 불안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저녁 민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수진이 남긴 밥을 데워서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늦었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자다 깼어. 밥은? 지금 먹고 있어요.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김치 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먹어. 민호가 그 접시를 받습니다. 어머니 직접 담그셨어요? 이틀 전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동네 아줌마들이요? 아파트 3층 황씨 아줌마가 같이 하자고 해서 배추 한 포기 담갔어. 민호가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봤어요. 정숙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왜? 이상해? 아니요.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사람이야. 민호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이 잠깐 조용히 있었어요. 민호가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야. 응. 힘들어?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를 봤어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해. 민호가 잠깐 생각했어요. 힘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 회사 있을 때는 항상 무거웠는데 지금은 무겁진 않아요. 그냥 할 게 많다는 느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그래요? 무거운 거랑 힘든 거는 달라. 무거운 건 버거운 거고 힘든 건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해. 민호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어머니 언제 그런 말씀하시게 됐어요? 정숙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나이 먹으면 다 알게 돼. 얼른 먹어 식겠다. 민호가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좁은 집이 이제는 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어요. 수지는 학원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집에 오는 생활이 맞았어요. 원장 선생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서연이는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3학년이 된 해였어요. 수진이 모르는 과목은 학원에 보내고 아는 과목은 같이 봐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수진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 책을 내려놨습니다. 응, 무슨 말? 서연이가 앉았어요. 나 원래 목표 대학 안 갈 것 같아요. 수진이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왜? 성적이 부족해요. 모의고사 결과 봤는데 이 상태로는 무리예요. 그냥 거기 맞는 학교 가려고요. 수진이 딸을 봤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미리 말하고 싶었어요. 실망하실 것 같아서. 실망 안 해.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요? 진짜. 수진이 딸 손을 잡았습니다. 학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서연이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엄마 아빠 힘든데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누가 그런 말 했어? 아무도요. 그냥 제 생각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가 힘든 거랑 내 대학이랑 아무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 아빠 상황 때문에 내 길을 좁히지 마.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잘 생각한 거야. 현실적으로 보고 맞는 곳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더 어른스러운 거야. 서연이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수진이 웃었어요. 나도. 서연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수진이 한참 그 방문을 봤어요.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제까지도 손 꼭 쥐고 다니던 아이인데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정숙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어머니. 문 얇아서 다 들렸어.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들으셨어요? 응. 어머니. 잘했어, 수진아. 정숙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맞아. 아이한테, 나는 민호한테 그렇게 못했거든. 잘했다는 말, 괜찮다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 수진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서연이한테 잘하고 있어. 그거 알아줬으면 해서. 정숙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 방에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불이 켜진 골목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새 동네의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7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 그 말이 이제야 왔어요. 늦었지만 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서연이 수능을 봤어요. 예상했던 점수가 나왔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원서를 넣었어요. 세 군데 모두 본인이 원하는 학교였습니다. 발표날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민호, 수진, 정숙, 준혁이가 주위에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상황이 무거우니까 귤을 까먹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서연이 화면을 봤습니다. 합격했어요. 조용하게 말했어요. 진짜?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서연이 핸드폰을 내렸어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울 것 같으면서 웃는 얼굴이었어요. 민호가 딸 머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잘했어. 서연이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닦으면서도 웃었어요. 아빠 기뻐요? 당연하지. 저 좋은 학교 아닌데도요? 좋은 학교 맞아. 내가 간 학교가 내 학교야. 서연이 아빠한테 기댔어요. 정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뒤따랐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밥 해야지. 오늘 외식해요. 서연이 합격이니까. 정숙이 멈췄습니다. 외식?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정숙이 잠깐 생각했어요. 갈비탕?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갈비탕 좋아하세요? 응. 오랜만에 먹고 싶어? 그럼 갈비탕 먹으러 가요. 그날 저녁 5 식구가 동네 갈비탕 집에 갔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국물이 진했어요. 서연이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먹었어요. 준혁이가 고기를 발라서 누나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서연이 눈을 흘겼지만 먹었어요. 민호가 정숙 그릇에 고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정숙이 받아서 한 점 먹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네. 단순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날 저녁에서 가장 따뜻한 말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왔습니다. 서연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수진이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어요. 서연이가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도 아닌데 대학 입학도 첫날이잖아. 처음은 다 특별해. 그런가? 정숙이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왔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서연한테 내밀었어요. 용돈. 서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 대학생이 됐으니까. 서연이 봉투를 받았어요. 두툼했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넣으셨어요? 그냥 써. 할머니는 이렇게 돈이 어디서 나세요? 정숙이 코를 골았습니다. 어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서연이가 웃으면서 정숙한테 안겼습니다. 정숙이 잠깐 굳었어요.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가늘게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어색하게. 하지만 분명히. 수진이 그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정숙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용돈은요? 황씨 아줌마 내 김치 사줬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맛있다고 사달라고 해서. 수진이 놀랐습니다. 김치 파세요? 파는 건 아닌데. 그냥 주니까 받았어. 수진이 웃었어요. 어머니 김치 장사 하시겠다. 시끄러워. 정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그 뒷모습을 봤어요. 굽은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그 걸음이 이전보다 가벼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수진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외출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어요. 정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삿날 수진이 들었던 그 상자였어요. 민호 아버지 물건이 들어있다던 그 상자.
수진이 책을 내렸어요. 정숙이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어요. 꺼내볼까 하고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같이 볼까요? 정숙이 잠깐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지갑이 있었습니다. 가죽이 달아 있었어요.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수진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민호 씨 아버지예요? 응, 닮았다. 민호 씨랑. 정숙이 사진을 받아서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더 잘생겼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잘생겼다는 말도 하셨네요. 남편한테 이미 죽었으니까. 정숙이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눈이 촉촉했어요. 상자 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정숙이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기. 아버지 일기요? 응. 쓰는지 몰랐어. 죽고 나서 알았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읽어봤어요? 응.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숙이 잠깐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칭찬이 많더라고.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숙이가 오늘도 새벽에 일 나갔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있다. 이런 말들이.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살아서 그 말 한마디 못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정숙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정숙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요. 수진아. 네. 나처럼 살지 마. 말할 수 있을 때 해. 할 수 있을 때 해.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민호한테도 그래. 그 애가 나를 닮아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 그래야 그 애도 해. 알겠어요, 어머니.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꾹 눌렀어요. 두 사람이 상자 앞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열쇠가 있었어요. 뭔가의 열쇠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사탕 봉지가 있었어요. 비어 있었지만 버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메모지도 있었어요. 메모지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 생일 축하해.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정숙이 그걸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생일에 이거 주더라고. 아무 말 없이 밥상에 얹어놓고 찾고 나니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나도 아무 말 안 했어. 수진이 그 메모지를 봤습니다. 딱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얼마나 오랜 마음인지. 어머니,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상자 앞 물건들을 다시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이거 민호 줘야지. 아버지 물건이니까. 그래요. 민호 씨 오면 줘요. 응. 정숙이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도왔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가서 상자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면서 정숙이 말했어요. 수진아. 네. 고마워. 같이 봐줘서. 수진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고마웠어요, 어머니. 가을이 됐습니다. 민호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새 거래처가 두 곳 더 생겼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직원을 한 명 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학원에서 자리가 잡혔어요. 원장 선생님이 수업을 한 개 맡아보겠냐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수업이었어요. 수진이 고민하다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뭐해? 수업 준비해요. 선생님 됐어? 비슷하게요. 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교재를 들여다봤어요. 잘하겠다. 그래요? 응. 수진이 설명 잘하잖아. 서연이한테 영어 가르칠 때 봤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봤어요? 그걸. 봤지. 언제요? 밤에 부엌물 마시러 나갔다가 둘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 서연이 모르겠다는 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는 거 봤어. 수진이 그게 기억났어요. 그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말하기 어색했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민호 씨도 어머니 닮은 것 있다. 그래, 나도 알아. 두 사람이 잠깐 웃었어요. 수진아. 응. 잘하고 있어. 내가. 수진이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정숙에게서 들었을 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 사람한테 듣는 건 또 달랐어요. 17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말이니까요. 고마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 씨도요. 잘하고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수진은 수업 준비를 하고 민호는 업무 서류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있었어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요. 그해 겨울, 민호 아버지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이전에는 정숙 혼자 지냈어요. 민호가 바빠서 수진이 챙기기 어색해서 그냥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 같이 모였어요. 수진이 음식을 했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도왔어요. 갈비찜을 하고 나물을 했습니다. 전도 부쳤어요. 서연이와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서연이가 나물을 무쳤고 준혁이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정숙이 음식 하나를 더 꺼냈어요. 약과였습니다. 이 사람이 약과를 좋아했어. 명절이면 꼭 사달라고 했어. 수진이 약과를 상 위에 올렸습니다. 절을 했어요. 민호가 먼저 했고 수진이 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도 했어요. 정숙이 마지막에 했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이 절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민호가 도우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했어요. 일어서면서 정숙이 사진을 봤습니다. 상 위에 놓은 남편 사진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봤어요. 정숙이 사진을 보면서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을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약과를 준혁이가 먹었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취향 좋으시다. 정숙이 말했어요. 그래, 안목은 있었어. 웃음이 났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됐어요. 서연이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전공을 잡았어요. 아동교육학이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수진이 기뻤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 생각이 났어요. 준혁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어느새 민호보다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란히 서는데 준혁이가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민호가 아들을 봤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컸어? 몰랐어요? 몰랐지. 준혁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빠, 나 이따 친구들이랑 농구하는데 같이 할래요? 민호가 멈췄어요. 네. 나이 먹었는데 뛰기만 하면 돼요. 민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갈게. 준혁이가 씩 웃었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정숙 쪽을 봤어요. 정숙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나란히 서서 웃는 것을요. 그 봄의 어느 날 수진이 정숙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흥얼거리는 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노래였습니다. 수진이 발을 멈췄어요.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습니다. 오래된 노래 같았어요. 가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멜로디만요. 수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아래 골목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랗고 작은 꽃들이었어요. 수진이 그걸 한참 봤습니다. 어머니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손자랑 농구를 하러 갔어요. 딸은 대학에서 아이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 학교에서 크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아니면 보면서도 못 봤거나요. 수진이 창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17년 전에 시집 왔을 때 이 가족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힘든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지만 이렇게 봄이 오는 날 나란히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마음을 여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상처가 아무는데도요. 서로를 이해하는데도요. 느렸지만 왔어요. 결국은요. 정숙방에서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수진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창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다 하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핸드폰을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각자 제 할 것을 하면서도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민호야. 응. 아버지 일기 있잖아. 읽어봤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줬잖아요. 봄이에요. 읽었어? 네. 어땠어? 민호가 잠깐 있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아버지가 저 이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표현 못하는 사람일수록 안에 많이 쌓여 있어. 민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도요? 나도. 그럼 어머니 일기도 있어요? 정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있어. 저도 볼 수 있어요? 나중에요. 정숙이 수진을 봤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죽거든. 어머니. 장난이야. 정숙이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웃음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농담도 하시네. 원래 했어. 못 들었어요. 내가 작게 했으니까. 가족이 웃었습니다. 거실이 웃음소리로 채워졌어요. 크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어느 집보다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이 소리가, 이 순간이, 이게 행복이구나.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넓은 집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수진이 옆에 있는 민호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가 돌아봤어요. 수진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민호도 웃었어요. 정숙이 그걸 봤습니다. 눈을 돌렸어요. 모른 척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준혁이가 귤을 까서 나눠줬어요.
한 칸씩 뜯어서요. 할머니. 응. 할머니 먼저요. 정숙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달다. 겨울 귤이라서요. 그래. 그게 다였어요. 별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대화들이 이 집을 채우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창틀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이 저녁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정숙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병원에 같이 갔어요. 검진 결과를 의사한테 듣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했어요. 무릎 관리만 잘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수진이 말했어요. 다행이다. 뭐가? 건강하셔서요. 정숙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약하게 생겼어? 아니요. 그냥 걱정됐어요. 쓸데없는 게 아닌데요. 정숙이 수진을 옆에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팔을 뻗었습니다.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걸을 때 지팡이처럼 기대는 거였어요. 무릎이 아프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알았어요. 그게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이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병원 앞 골목이었어요. 가을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수진이 그 잎들을 봤습니다. 어머니. 응. 우리 내년 봄에 어디 나들이 가요. 가족 다 같이. 정숙이 생각했어요. 어디? 제주도요. 비행기 타야 하잖아. 네. 어때요? 정숙이 잠깐 있었어요. 가보고 싶긴 했어. 제주도.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가요. 봄에? 꽃 필 때. 준혁이가 좋아하겠네. 다 좋아할 거예요.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정숙이 팔에 힘을 조금 더 줬습니다. 수진도 그 팔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기가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온기가요. 17년이 지나서 왔습니다. 느렸어요. 너무 느렸습니다. 하지만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숙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거리가 지나갔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검진 다 끝났어요. 건강하대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고마워. 수진이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민호한테 문자했어? 네. 뭐라고? 어머니 건강하다고요. 정숙이 창밖을 봤어요. 그 애한테 걱정 많이 끼쳤어. 나 때문에.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표현도 좀 하고 말도 좀 하고. 그러지 못했으니까 민호가 그 모양이 된 거야. 수진이 정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왜? 민호 씨 그 모양이 아닌데요. 정숙이 수진을 봤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있고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 저한테도요. 정숙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표현 못해도 포기 안 하고 다시 하는 사람. 그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잖아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숙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수진아. 네. 고마워. 세 글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전에 병원에서 들었을 때와도 달랐어요. 그때는 처음 들은 말이라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버스가 달렸어요.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같은 창밖을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침묵은 처음에 그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 침묵은 차갑고 어색했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은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 쓰지 않던 일기였어요. 결혼 전에 쓰던 습관이었는데 집안일이 바빠지면서 그만뒀습니다. 오늘은 쓰고 싶었어요. 한 줄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팔을 끼고 걸었다. 그것만 썼습니다. 그 한 줄이 17년의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말로 하자면 길었을 것들이 그 한 줄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기장을 덮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밤이 보였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별이 좀 보였어요. 이전 동네보다 하늘이 넓어서였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았어요. 민호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 정숙의 방이 있었어요. 아이들 방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집안에 5사람이 있었어요.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였어요. 그 봉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니, 바꾼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있었는데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통장 7개와 편지 6통,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의 17년 마음. 그게 다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봄이 됐습니다. 약속했던 봄이었어요. 가족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정숙이 어색해했어요.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알아. 무서우면 제 손 잡아요. 무섭지 않아. 하지만 손이 손잡이에서 수진 팔로 옮겨왔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제주도는 봄이었어요. 유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바다 같았어요. 정숙이 그 유채꽃밭 앞에 서서 한참 봤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정숙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어색하게요. 웃어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어색하게요. 카메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수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속 오래된 가족사진 속 정숙과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어색하지만 예쁜 웃음. 수진이 말했어요. 저도 찍어줘요, 서연아. 어머니랑 둘이.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랑 할머니요? 응. 정숙이 수진을 봤어요. 수진이 정숙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팔 줘요. 정숙이 팔을 뻗었어요. 수진이 잡았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찍는다. 수진이 웃었어요. 정숙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게요.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유채꽃밭 앞에서 두 사람이 팔을 끼고 서 있었어요. 17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찍는데, 하지만 찍었어요. 결국은요. 저녁에 숙소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이 있었어요. 제주 바다의 밤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그치? 서연이 말했어요. 매년 올래요, 아빠.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매년 오자. 정숙이 창문을 봤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수진이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좋네. 그죠? 이런데 올 줄 몰랐어. 왜요?
정숙이 잠깐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오는 게 맞나 싶어서. 수진이 정숙을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평생 말 못하고 표현 못하고 가족한테 상처 준 사람. 어머니, 그게 사실이니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완벽한 사람이 오는데 아니에요, 여기. 정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그냥 사람이 오는 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상처 준 것보다 지켜준 게 더 많아요. 저는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빨개졌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어요. 잠깐 그러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수진아. 네. 내가 죽거든. 어머니, 그 얘기는. 그 봉투 열어봐. 수진이 멈췄어요.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건 그때 봐. 힌트도 안 줘요? 정숙이 잠깐 있었어요. 편지야. 누구한테 쓴 거예요? 수진이 너한테.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언제 쓰셨어요? 그건 그때 봐. 어머니. 오래 살 거야. 걱정 마. 정숙이 바다를 봤습니다. 서연이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준혁이 사회 나가는 것도 봐야 하고, 그죠? 민호 회사 제대로 되는 것도, 그것도요. 그리고 정숙이 잠깐 쉬었어요. 수진이 내가 행복한 것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도 보고 싶어? 수진이 정숙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관절이 부어있는 거칠고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 수진이 꽉 잡았습니다. 오래 사세요, 어머니.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뒤에서 떠들었습니다. 민호가 웃었어요. 이 가족이 제주도의 봄 바다 앞에 있었어요. 낡은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것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힘든 날도 있을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보게 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걸로 많이 남았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어요. 봄 햇살이 물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정숙이 그 바다를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